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은 주제가 현재 정세 변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역할할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슨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뭐 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걸 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쭉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얼마만큼 급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뭐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정세의 변화가 정말 끝까지 제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과거처럼 또 추락거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이 정세 불안정, 도발 이런 거가 이어지는 도돌이표 악순환으로 또 빠지는 거 아닌지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객관적으로 보여준 몇 가지 사실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 전에 한반도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주 중요했고 지금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문법, 외교 관성으로 볼 때는 이달아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비핵화 과정에서 엄청난 또한 기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존재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북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또 지금까지 매달 도발하는 북한이 어떻게 변했길래 우리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통제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가 그게 가장 크게 궁금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그 14 정상선언 있지 않습니까? 1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 행사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박하게 남북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0월 4, 5일 4, 5, 6 그다음 그때 그 평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행사가 있었고 저도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도 8월 달에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변화, 도대체 북한이 정말 실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그 궁금함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북한 중국 국경 지방을 답사를 제가 한 20여 년 정도 했는데 올해는 8월 달에 한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제가 평양을 갔다가 2007년에 평양을 간 다음에 11년 만에 다녀왔는데 다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이 어떻게 변했다 또 어떻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제가 느꼈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평양에 대해서 제가 본 북한, 최근 북한에 대한 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갔었으니까 평양을 말입니다. 이 11년 만에 간 평양이라는 게 달라져도 한참 달라지지 않겠어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은행 통계를 비롯해서 많은 북한 경제학자들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압박과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손가락 빨면서 굽고 있다 보니까 변화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행색이 초라한 평양거리를 우리가 항상 상상을 했는데 특히 교계에서도 재미교포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평양 다녀오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평양을 다녀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안 그렇다더라. 아니 무슨 제재는 강하고 있다는데 평양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제재로 인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끊겼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시고 평양은 체제 선전의 도시니까 저기만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사실은 평양에 그야말로 굉장히 대단히 이 건설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는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기는 체제선전이니까 뭐 모든 국가 역량을 다해서 보여주겠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실 텐데, 제가 20여 년을 갖다가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을 다니면서 어쩌면 제가 여기서 조직 가는 거 정도 빼놓고는 아마 우리나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제가 그 그 시골 오지의 그 압록강 두만강의 북한 중국 국경 다닌 그 길은 제가 아마 가장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도 농담으로 뭐 할 일 없으면은 어디 저 국경 답사 가이드 먹고 살겠다. 그럴 만큼 그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96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아예 그냥 뭐 차를 대절해서 답사를 시작한 첫 답사가 96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요타 랜드크루저 한 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갔다가 그 강변, 물론 다 갈 수 없습니다. 국경수비대가 막기도 하고 교통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하면서 북한에서 2012년 13년까지는 거의 국경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한적하고 평온하고 발전되지 않은 아주 시골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2014년 정도부터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다가 올해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를 걸렀는데 작년에 최고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쟤네들이 저기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동안에 뭐 집도 다시 짓고 건설도 하는 것도 다 멈추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양강도 해상이라고 정말 압록강 상류에 있는 양강도라는 가장 외진도의 도청소재지 20만 명이 사는 데인데, 압록강 중국 쪽에 장백현이라는 것은 빨리 다 내려다보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산이나 분당의 아파트 단지 한 단지 같은 게 서너 세 군데에서 막 아파트 건설을 하고 거의 다 완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 평양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신의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양을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첫 번째 느낀 거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기름 원유 제공을 갖다가 중단당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왜 차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비한 거죠. 처음 평양을 가시는 분들은 그 거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뭐 수도가 사람들이 별로 차량도 많이 안 다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시계열적으로 쭉 다녀본 사람들은 그게 2007년에 그야말로 여경찰이 통제를 하고 몇 분에 한 대씩 차가 다니던 이 시절이 아니고, 저희들 차량이 가니까 거기는 뭐 거리주고 가니까 차량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행사단이 가니까. 그러면 그냥 수십 대 차들이 항상 서 있는 정도의 그 차량의 빈번함. 근데 문제는 그 차량에서 이미 평양에 택시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택시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그때 보지 못 택시도 못 봤지만 더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거는 탑차. 그러니까 우리 탑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냉동물도 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도 싣고 수송, 그다음 배송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탑차들이 많이 생겨서 다니더라고요. 탑차가 많이 다닌다는 거는 저 안에 물건을 싣고 지금 배달하거나 배송하거나 운송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품경, 유통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차가 많이 다녔고요. 두 번째 느낌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옛날에는 상점을 찾아본다는 거는 그야말로 뭐 한 개에 동해서 한 두세 개 찾아보기도 어려웠는데, 보니까 아파트 1층들의 그 거리 주변의 아파트 1층들을 갖다가 각종 상점으로 이렇게 개조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기는 아파트들 큰 것도 되게 우리로 얘기하면 주상복합형 형태로 한 3, 4층까지는 별의별 무슨 뭐 상점들이 들어서 그 위에 주택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상품 유통이 일반화되는 것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마 2007년 전에 다녀오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조금 있으면 가실 텐데요. 그때 가셔서 고려호텔이라는 데 이제 머무시면은 거기서 뭐 기념품을 사오려고 하면 뭘 막 뒤져봐야 되는데, 기념품 사려고 뒤져보면 북한 거 사올 게 없어요. 명태,
아니면 무슨 뭐 북한에 무슨 뭐 어디 뭐 무쇠솥 같은 거나 있을까? 이 자연산 풋백이 없었는데 요번에 가가지고는 우리 행사단 분들이 하여튼 물건을 이만큼씩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산품의 소비재, 가자류니 기호품, 뭐 차, 화장품,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고려 호텔이라는 거는 고급 호텔입니다. 제일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비싸겠죠. 거기는 이제 일반 구경상점이나 시장보다 비쌀 텐데, 그거 물건이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경우는 우리 따지면 북한 돈에서 한 100분의 1을 넣으면은 이제 달러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뭐 과자 하나 2달러, 3달러, 4달러 뭐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북한 고려 호텔에서 이적표물을 샀습니다. 전 북한 연구자니까 이적표물 북한 책을 봐야 되니까 이적표물을 요거만은 진단 좀 강계정신이라는 이제 김정일에 대한 어떤 성인 언행 목적으로 썼지만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자료가치가 높은 소설책, 실력 소설이 있었는데 요거만을 사는데 40달러가 45달러 줬어요. 근데 북한에서 하여튼 차도 사고 가전 사고 이만큼을 사면은 그 고려 호텔에서 한 45달러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현실화가 호텔에서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 사회가 시장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북한 가면은 가시면 아마 물건 사오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북한의 과자는 얼마나 맛이 어떨까? 저개발 국가에서의 그 소비재라는 것이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가서 저 같은 경우 중국에 가가지고 10년 전에만 해도 중국의 기업품을 사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산업 발전 단계가 소비품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제가 사실 과자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있어서 가져와서 드리지 못하는데, 뭐 집사람이나 주변에서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뭐 우리 수준은 안 되지만 먹을 만한 수준이 되고, 우리나라의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저가 수준이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거의 북한에서 국산품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보니까 김정은 들어와서 특히 북한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물품이 소비재 부품이 아니고 기계, 트럭, 뭐 그 다음에 소위 중간재를 수입을 해오더라고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국산품 만드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북한에 지금 사실 국산품이 물론 우리 수준으로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많은 게 저한테 엄청나게 인상적이었고, 그 가격이 현실화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 뭔지 알겠구나, 장사가 뭔지 아는구나. 북한에서 뭐 그냥 돈을 내면 북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안화나 아니면 뭐 달러나 뭐 다. 그러니까 제가 달러를 뭘 주면은 돈 바꿔줄 때 달러와 위안화를 갖다 섞어줄 수도 있고 이럴 만큼, 그러니까 화폐가 외화가 상당히 달러나 위안화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아직 씁쓸하기도 했지만 상당히 아무튼 시장 경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느낌을 그냥 고려 호텔 같은 폐쇄된 곳에서조차도 느꼈다.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90년대 후반부터 그 북한의 그 북경 지방에서 보는 북한의 어떤 살림은 떼기밭 때문에 먹고 하루 세 끼를 굶게 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온 살을 갖다 다 밭을 만들어가지고 누더기 밭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2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10년이다. 지금 이거 복구하자면 우리 영원히 우리 살림은 다 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살림 목표를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남북한 간의 살림 협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교시로 10년 내에 살림을 갖다가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살림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무리 살림을 갖다 복원한다 하더라도 아니 살림이 왜 황폐가 됩니까? 지도자가 살림 훼손시켜가지고 먹고 살게 떼기밭으라고 지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살림을 갖다 훼손하지 말라고 그야말로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용에 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교시를 내려봤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을 게 없으면 결국 가서 밭대기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할 떼라는 거 없는데 가서 뭘 떼야 되는데 아무 국가에서 석탄 갈탄이 안 나오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산에 가서 나무 떼야지. 북한은 더 추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요 2, 3년 사이에 특히 3, 4년 사이에 북한에서 국경지방에서부터 조림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떼기밭도 점점 없어진 걸 봤는데 그 얘기는 주민들이 장마당이나 이런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떼기밭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어쨌든 간에 산에 있는 나무를 비우거나 풀을 비우다가 하는 것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서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갈탄이 주민의 연료용으로 나오고 이제 공급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겠죠. 그래서 약간 신기했어요. 정말 저 북한에서 제가 올해 북중 국경 답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2년 만에 간 겁니다. 작년에 안 갔는데 그동안에는 그 떼기밭의 그 위험 때문에 그 살림이 저렇게 황폐화됐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씩 이제 막 복구가 되는 거가 보여졌는데 이번에 가서는 여전히 떼기밭이 많이 있지만 여기저기 조림이 되고 그 다음에 떼기밭이 이제 안 쓰니까 관목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야 저거 우리 산 안에 저것도 우리 땅이네 이렇게 느낄 만큼 이제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순환공항에 딱 내렸는데 2007년에 순환공항에 내릴 때는 사실은 순환공항에서 평양 들어가는 게 순환공항은 평양의 북부 쪽의 외곽입니다. 농촌 지역인데 웬만하면 자기 체제의 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에 웬만하면 나무를 심고 이럴 텐데 기억나시죠? 2007년 이전에 순환공항에 내리셔가지고 평양 들어갈 때도 멀리 보면은 산에 떼기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려서 가보시면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곽 농촌에서 중소도시에서 들어갈 때 느낌 그렇게 산림 역시 지금 복구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남쪽한테 야 우리 산림 복구기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산림 복구를 하면서 그 와중에 그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항상 이거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도자 시절, 후계자 시절부터 해가지고 90년에 제가 북한의 김정일 연구를 국내에서 아마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논문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 연구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죠. 야 이렇게 사상 예술 문화 이렇게 사상을 강조하니까 주의주의, 주관주의 사상을 강조하면 저는 생활 세계에서는 사람이 주관주의, 사회가 주관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박한 평가, 별로 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요 모양 요걸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해왔는데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보여준 게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처음 보여주는 거랍니다. 한국 쪽에.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뭐 쑥섬이라는 섬에서 대단합니다. 지금 전장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머무는 이 숙소도 있는데 시설도 그렇고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서는 열람석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해온 거는 우리식 주체식 이건데 땅은 자기 발에 땅을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게 이제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 공장을 가도 세계 수준으로라고 나오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김책공업대학에 그 개교기념식에 축사를 보내도 세계 인류대학, 세계, 국제, 표준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원리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전당에 과학이 쭉 이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떠나는 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10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을 해서 북한의 식물원에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나무에 가서 그 나무 식수 현장 가가지고 기념행사를 갔는데 그날 10월 6일날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떴어요. 비행기가. 그 바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 안에 동물원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저희들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자연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전당은 2016년에 김정은 지시로 만들어진 거고 건설됐고 과학기술전 자연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이다. 그러니까 쭉 인류의 그 자연사를 쫙 과학적으로 해놓은 건데 아주 뭐 볼만한 정도로 해놨어요. 근데 아주 이게 규모가 크고요. 그것도 2016년에 2014년부터 해서 김정은 지시에서 그걸 헌금하더라고요. 지나가보면 미래 과학자월이라고 하여튼 과학자들한테는 김책공대 그 다음에 교수들 과학자들한테는 큰 고층 아파트 빌딩 큰 집들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라는 말을 갖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에도 김정일이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말뿐이고 구호뿐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를 경제가 어려운데도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고 자연사박물관을 만들고 과학자들한테 실제 집을 줘요. 우리가 볼 때 못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런 걸 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 전당을 이제 가보시겠지만 저같이 과학이 문외한이 봐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기 가서 이 정도로 하면 이 안에서 1년에 한 30명은 나오겠다, 천재가. 그럴 만큼 해놨어요. 가보시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뭐 3D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 극장이 있길래 저희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나가려고 그래. 그냥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버티고 그 안경 끼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막 하니까 좀 나중에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기술이지만 뭐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아직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직접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에 가니까 김정일 위원장 이름이 나와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에 의한 치적이 남아있는 곳, 그 흔적과 채취가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였어요. 제가 느낄 때는. 거기가 어디냐? 만수대 창작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술, 문화 이거 하는데 사상. 그 안에는 그냥 큰 그 안에 뭐 그림 그리고 예술, 사상, 예술, 문화 이거는 김정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물론 제가 예술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예술가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 상당히 이상주의와 주관주의가 있었다면은 그 만수대 창작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관주의적이거나 예술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만 딱 들어있고 그 안에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는데 뭐냐면 만수대 창작사 여기 와보니까 오면 올수록 나는 여기 오면 정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우리 문화예술에 대기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참 정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김정은의 교신 없어요. 모든 경제나 과학기술 현장에 가면 김정은이 뭐뭐 하라 그랬는데 이 예술 분야나 사상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가 한 거는 내버려두고 그건 아버지 거, 난 이거 필요 없어. 경제, 과학 이렇게 딱 구분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갖다가 요 만수대 창작사한테 유폐시켜놓고 자기가 나머지 평양을 건설해오구나 이런 느낌.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상당히 사상을 강조하고 주관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휘황찬란하게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건설이 됩니까? 그리고 과제 점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이 새끼를 굶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들은 우리가 무슨 강성대국이야. 대차빼. 북한에서는 강성대국은 없어졌습니다. 강성국가예요. 그 대신에 과제 제시하면 그 과제 점검 엄청나요. 북한에 여러분 사람들 한번 간부들 만나보시죠.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그 사람들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 머리 가운데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과제 점검을 하면 중간 간부들이 죽어납니다. 밑에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김정일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구호는 제시하고 구호대로 안 되니까 그냥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볼 땐 너무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폼페이오 같은 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형식 빼고 실제, 실용주의 실제, 무슨 형식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까탈스럽게 말이지 아니 무슨 금수함기 정장 가서 우리 저 아버지 할아버지 시신주가 참배하고 말이야. 또는 나는 뭐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김영남 위원장이니까 거기 만나고 오세요. 그게 김정일 위원장의 특징이에요. 기싸움하고 기선제압하고 체면치레하고 선전하고. 근데 이거는 그 아들한테는 다 없는 거예요. 그걸 아마 반면교사로서 어쩌면 아버지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에서는 저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수십 년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랬다.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표정이 그 표정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게 북한인데 표정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가시면 느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느낌이 아닌 느낌 받았어요. 제가 여기 돌아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동안에 북한을 가거나 북한 사람들을 쫓으면은 특히 북한의 청소년들이 너무 왜소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무슨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십몇 센치가 낮고 이런 거 수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지금도 북한의 군인들 쭉 세워놓으면 그런 느낌이 가죠. 이거 너무 애들이 신체 조건이 우리보다 열악하다고 느끼지만 시민들 사이에 또 이렇게 된 그 속에서 전에 평양과 달리 지금은 애들 보면서 그렇게 무지하게 외소해가지고 영양실조라구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다. 물론 모릅니다. 이런지 모든 게 저는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이런 것들을 모든 뭐만 보인다고 관찰을 했는데 그러나 이거 역시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가야지 이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이지만 또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사실 객관적 현실을 갖고 주관적으로 좀 평가한 겁니다. 그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한반도 지금 정세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두 가지 구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과거와 다른 평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도 남북정상 1차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특별세금을 따랐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게 해야겠다. 우리가 평화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지만 한반도에서 이걸 평화가 올 거라는 확신은 사실 마음속에서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이 대결 구조, 그걸 또 냉전 구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대결 구조의 본질, 이 안에 있는 핵심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남북한 간의 대결, 적대적 대결. 또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 대결입니다. 이 두 개의 대결이 축이 한반도의 대결 구조를 상징하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 구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동시에 이 두 개가 같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로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북미관계도 개선시켜보려고 했지만 북미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그렇게 하기엔 역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북미관계라는 것이 워낙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하나로만은 풀기가 어려울 만큼 공고하게 적대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함께 풀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는 것처럼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날 센토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두 정상회담이 상징하는 것은
적대 관계의 영원한 종식을 향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북과 적대 대결 관계가 북미 적대 대결 관계가 동시에 해결되는 분단 73년 만에 처음 온 기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쟁도 치렀지만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좀 뭐가 되겠다. 라고 이런 천재 일의 기회를 즉 북미 간에도 지금 적대관계 해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도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구조적으로 천재일의 기회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다르더라.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해왔지만 정말 요즘은 다르다고들 말씀도 하시면 되지. 봤으니까 우리가. 근데 다른 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대외관계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또 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을 토큰 결단을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런 토큰 결단 다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과거에 그 걱정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협력해야만 개방이라는 말은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나와서 같이 협력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보면 결심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야 이거 나오다 보면 내가 이게 괜찮겠어?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서방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또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을 해. 설득의 결과 통금 결단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모든 대외적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은 수동적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설득을 받아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달에 이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이 됐던 평창올림픽 직후에 있었던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올라갔을 때 우리 특사단은 준비해가지고 갔죠. 뭐 예를 들어서 저 핵미사일 시험 발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비핵화 아니면 당신들도 물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핵화할 여기가 있다. 이런 정도는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좀 뭐가 되지 않겠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해가지고 리스트를 쭉 가져가는데 이런 리스트 중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가지 정도만 또는 두세 가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러면서 먼저 쭉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하지 않고 군사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핵화할 여기가 있다. 깜짝 놀랐죠. 먼저 얘기하니까. 그러더니 핵미사일 이 대화하는 동안에 발사하지 않겠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북한이 항상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통상적 훈련을 하겠다. 등등등 해서 쭈르르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표단이 정말 가가지고 아마 그 얘기 듣고 5분 만에 맥이 팍 풀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땅을 상대방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한 몇 가지였다면 그 이상을 쭉 상대방 그 지도자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국면이 펼쳐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은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나왔다 이거 어쨌든 간에 이 경기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이제 잘 교육을 시켜보면은 어쨌든 간에 공부 안 하는 애 갖다가 초중학생 때 데려다가 책상 머리 앉혀서 공부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맨날 싸돌아다니는 애 갖다가. 근데 그냥 어느 날 애가 들어와가지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얘 공부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김정일하고 김정은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경제비가 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그런데 새끼를 굶는 거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는 해결됩니다. 지금 그렇게 공감도 압박과 체제를 받으면서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 경제 고도 성장이나 미래를 해가지고 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옛날에 북한의 지도자가 전에 과거에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불안정한 변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김정은은 대충 가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한반도가 평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성명 선언에 이르는 1년에 3번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 깜짝 놀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군사적인 신뢰 구축, 그 다음에 휴전선 NLL에서의 그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강조하는 거 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 북한 같은 그렇게 안 하죠. 군사 문제는 우리랑 얘기하면 안 되지. 미국이랑 얘기되잖아요. 우리만.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말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중국이 과거에 지금도 그런 얘기하지만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갖다가 개혁개방하면서 계속 해나가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정세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주장하면서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해서 주변 정세가 안정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오리락에서는 안보 환경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북 간의 대결 구조를 갖다가 해소해야 된다는 이러한 중국적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8월 5일입니까? 북한의 외무상이 그 ALF 아시아 안보 포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뭐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을 만큼 뭐 남과 북 사이에 지금 평화 공동선언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용이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하고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비핵화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정상회담은 한 적이 없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미관계 개선하는데 도와주고 있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북한의 중앙텔레비가 매일같이 돌리는 거에 나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움을 사의를 표시합니다. 아니 어제만 작년만 해도 적대국가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했던 나라에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 그 결과가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한 거 아니에요. 뭐 그 소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이제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핵화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 가서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그 5일 경기장에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자기들의 수령, 지도자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김정은을 갖다가 평어체로 말하는 걸 평생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감당. 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김정은을 표시할 때도 김정은과 이설주 여사가 어디 갔다 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라는 말을 쓰기가 엔드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정말 이거 불쏘러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김일성 때부터 이제 김정일이 맞지 아버지 김일성에서 만들어낸 건데 김정은 동지께서 와 이렇게 깨서 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법을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저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 그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이미 그런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남한 사정도 잘 알고 또 자기 사회가 그런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정도로 변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하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정상 간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만큼 북한 사회도 일반적 상식이 지금 이제 넓혀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변하지 않아가지고 야 북한 큰일 났다 저게 될까? 우리가 북한을 보는 눈이 사실 거의 안 변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선순환되는 구조. 이게 또 하나예요. 2018년 정세 특징이면 이것이 보면은 그래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구조적 조건 때문에 이제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즉 북미 관계 자체를 갖다가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전환의 동력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요소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좀 이따가 생존 전략이 변화했습니다. 핵이나 핵을 가르는 그런 군사주의에서 경제 쪽으로 변화됐고, 그 이유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군대만 갖고 있는 거가 인민을 위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이제 김정은이 내놓은 기치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대경제 개방을 추구하고 있고 개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김정은의 목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정세가 그걸 안 된다. 이렇게 제재 압박을 받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동력이 됐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의 리더십 변화.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미국 요소나 한국 요소는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정부와 가깝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그 평화에 대한 강력한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더 이상하실 텐데,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집요하게 문 대통령이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 대통령이 이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다. 자기를 무조건 낮추면서 계속 둘을 갖다가 지금 끌고 오고 있고, 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보다 능동적으로 자기도 그런 생각한 바가 있어서 같이 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나름대로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아까 길게 북한 다녀온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자체가 물론 생생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김정은이 왜 비핵화를 하고 있는가? 동기가 뭘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동기를, 그래 지금 최대 압박까지 제재를 갖다가 지금 받으니까 그야말로 하루 세 끼도 이제 못 먹고 굶줄 때가 됐고, 그래 한국은행은 통계가 나오잖아. 한국은행은 뭐 작년에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3.5% 성장 저발전했다고, 오히려 발전이 저발전됐다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최대 압박까지 제재를 가하니까 결국은 이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인민들이 폭동 일으킬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기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는 조금만 틈만 주고 기회를 주면 어떻게 돼요? 기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틈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압박까지 제재를 갖다가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김정은이 나오는 거는 하루 세 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압박과 제재 때문에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압박과 제재 때문에 왜 나올까? 김정은이 하루 세 끼의 문제라면 지금도 핵무기 가지고 세 끼를 먹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 말이에요. 보니까 최대 압박과 제재를 받은 북한이 저렇게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전보다 나아지는 상태를 가고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가 잘못된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원하는 세상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동안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지는 여기서 가졌던 국가의 발전 노선, 국가의 생존 전략과 관련된 기존의 판이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북한. 핵무기를 가진 규모난 북한이 모델이었어. 미국의 위협 때문에.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안전보장을 받고, 근데 체제안전보장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돼. 아니 핵무기 가지고 체제안전보장 되죠. 매달 싸우고 호전적이긴 하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 제재 해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고도 성장, 김정은이 원하는 건 중국 못지않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제 부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눈이 만약에 현재에 있었다면은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 안 할 거다.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어렵게 만들었는데. 갖고 있으면서도 인민이 어렵지만 새끼는 빨수 살 수 있는데. 근데 김정은의 리더십과 김정은의 목표가 끊임없이 김정은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되는 고도 경제 성장되는 북한이란 말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북한은 지금 근근히 경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되면 조금씩. 그러나 이거는 일정한 한계에 또 부딪힐 겁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근근히 성장이 아니고 1년에 15% 이상 되는 고도 성장을 원하는데 이건 정말 뭐 죽었다 깨어났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대북 압박과 제재가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왜? 이런 북한의 고도 성장은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본과 결합이 돼야만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간부들을 만나보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 휴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다.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7월 5일날 벌써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을 위해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고 정말 믿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는 북한 문제 한 방에 다 해결할 거라 그러다가 북한 문제 비핵화를 하는 것 이것이 그거 한 방이 아니고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지금 물러섰잖아요. 이게 뭐냐면 김정은의 의도가 기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조야 언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고. 근데 우리가 관찰 결과 보면 김정은이 원하는 부분이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북한 경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경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왜 북한이 지금 새끼를 굶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게 되는데 지금 북한이 가장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게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인데 그 휴대폰이 지금 중앙일보에 추정에 따르면 580만 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소비재가 얼마나 빨리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건설부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이 최대 압박과 제재 아래서 찍어 눌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헐놓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북한이 그래도 먹고는 사는구나. 이게 바로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상이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미 이제 폼페이오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끝내고 싶다. 얘기를 했고 트럼프 역시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방식 핵신고 사찰 먼저 해야 돼 라고 했던 거에서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는 너 못마땅해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이야 네 일방적으로 네가 들이대면 어떻게 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만 했다면은 지금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안 나올 텐데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나온 건 뭐냐면 이미 평양 공동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합의가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그런 안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을.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미국 나라도 싫어.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면 이게 서로 절충이 안 될 텐데 지금 김정은이 2년 앞으로 4개월 내에 할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비록 기존의 자기 방식은 아니지만 어차피 2년 4개월 내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비핵화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져와서 지금 와가지고 북미 간에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서로 간에 이 1년의 비핵화를 향한 합의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는 어떻게 해제될 거냐? 김정은이 원하는 건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이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자기 체제 안전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경제 때문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경제는 지금 미국이 꽉 붙잡고 있잖아요. 절대로 유엔해제해 줄 수 없다.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미 행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런데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한 방에 안 돼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는 이거는 한 방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과정이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마 연말 연시쯤 돼가지고 바라건대 저도 이건 뭐 사실 장담 못합니다만은 북한 이 정세가 잘 흘러가고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면 연말 연시경쯤 돼서 북한에 대한 민생 분야의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되고 공부가 되면 그래서 민생 분야, 휴머니탄 요소부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면 지금 우리도 평화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비핵화 쪽에서 평화만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넘어서 남북이 공동 번영을 생길 북한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줘 그 고민해보자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도 잘 살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미래가 어두운데 오로지 3년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우리가 이 육지 북으로 그야말로 대륙으로 뻗은 이 육지를 봉쇄하고 살았는데 우리 기만민족 아닙니까? 반대하고 이거를 뚫었을 때 어떤 미래가 오느냐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북한이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직전 2010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해가지고 북한 전역이 저렇게 경제개발, 외자 유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저렇게 변했대요. 옛날에는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다가 저기 뭐 낮은 선봉, 도망가 하류에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 이런 데에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갖다 모기장식으로 막고 달러, 노동력이나 토지나 투자해가지고 달러나 벌어들이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전국을 다 시장화하고 개방화시키는 쪽으로 좀 전혀 바뀌었다 상황이. 그리고 이런 속에서 북한은 최소한 대여섯 가지의 베트남이 갖지 못한 그러니까 북한의 모델은 베트남이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사람 노동력이 얼마나 무수한가가 잘 아실 겁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동남아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과 비교를 해도 똑같은 월급으로도 생산성이 몇 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어와 기술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주 뭐 거의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저를 만나서 한 얘기를 들려드리면 깜짝 놀랄 만큼 북한 노동력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가짜나 이런 것들이 경보국 기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수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만 명의 저개발 국가를 갖지 못할 IT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북한이 ICBM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대륙 탄도미사일은. 이 기술이 만약에 민간 산업 분야로 전환된다면 한국이 아마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북한의 관광 자원 그것도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처한 위치가 중국의 1대1로와 우리의 신북방 정책이 만나는 물류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요소들이 결합됐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 뭐 우리 지금 저 북한에 너희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우리 너 지원해 줄까? 경제는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북한 들어가서 우리 기업이 이익이 되고 북한도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걸 찾아가자는 거지 통일 비용 온다고 뭐 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이익이 돼서 한국 경제의 기회창도 열고 북한도 발전하고 두 개 윈윈의 구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방을 하려고 했어요. 개방하지만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 유일체제인데. 사실은 서방의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를 발전시키면 경제가 성장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그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주의로 바꿀 걸 요구하면서 결국 정권이 무너진다. 부메랑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 북한이 이거 못할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뒤집는 그런 케이스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共产党이 개혁개방 40년을 했는데 89년 6월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있었어요. 사회주의 몰락할 때. 그러나 그 뒤로 지난 30년간 고도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중국의 친구들 많이 계실 겁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중국共产党이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도 약화됐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 벤치마킹할 모델이 있다 이거예요. 김정은.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북한은 3대 세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유의체제고 중국은 독재자는 다르잖아. 그거는 여러분 뭐 중앙아시아나 이슬람 국가 가면 정치체제에서의 세습 국가 많습니다. 즉 김정은에게 그러한 거는 도전 과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자신감 때문에 북한이 반드시 성공하고 김정은 정권이 개발 독재를 해가면서 자기 정권 유지하면서 고도 성장할 거다. 제가 이걸 100% 확신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은 그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개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두려워서 어떻게 개방.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갖다가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를 푸는 하나의 여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회의 창이 북한, 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남북 간의 경험 틀에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중국의 동북삼성에 1억 1천만 명의 인구가 한반도가 이제 티격태격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그 사실 옛날에 잘 살던 데인데 중국에서 가장 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억 2천만 명의 동북삼성과 북한의 2천여만 명과 우리 남쪽의 5천만 명과 연해주 이게 합쳐지는 북방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여기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창출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가 여기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합니까? 이거 틀리면 우리의 경제적인 희망이 생기고 마인드가 바뀌면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북한을 공부하고 남북관계를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이건 뭐 하나마나 말씀만 한두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게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이런 정도 한반도에서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번영의 미래의 어떤 밑바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다른 분야는 다 다르지만 평화에 대해서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평화 때문에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평화 번영을 하나의 우리의 일치된 목표, 또 교회는 또 더욱 그러기 때문에 범교계가 이런 걸 가지고 공동행동으로 무슨 뭐 선언문이거나 아니면 뭐 행동감정을 만든다면 정말 그게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일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제발 좀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나가 되자라는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트럼프에 대한 그 저것 때문에 반감 때문에 미국 조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항상 뭐 지금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에 대한 것도 회의감을 갖고 있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도 의심을 해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갖기 싫어서가 안 갖는 게 아니고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거를 경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북한의 현재 경제 현실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사실은. 네. 다른 정부가 가서 얘기해봤자 우리가 각자들 얘기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래서 우리 교계가 사실은 아 정말 이렇더라 한번 봐라 나와서 설득을 하신다면 아마 미국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더 미국 사람들이 크게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북 선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인도주의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특히 경제협력은 이제는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 보건, 산림 이런 것만 지원은 이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의료, 보건 이런 쪽인데요. 나머지 경제에 대해서는 뭐 이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인도주의 부분에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남북 평화가 또 이 평화가 결국 경제적 번영을 갖다가 추구하는 밑바탕이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닉하는 측면들이 많아서 바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교육이란 표현이 그런데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이 많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좀 건방진 얘기지만 이런 정도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대통령도 남쪽에서 온 대통령을 소개한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혹시 동경권이 인정되는 감사합니다. 예.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안 쓰는 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지에서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거에서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말도 아예 노동신문이 안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처에서 대한민국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다 쓰고 있지 않은 것뿐인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과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왜? 자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통일을 갖다가 얼마나 원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당연히 왜?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체제를 갖고 있고 그들은 그 체제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남쪽이 북한에 비해서 체제 역량이 더 강하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만 아니라 북한인들이 누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해나가야 되는 북한으로선 자기 정체성과 독립성이 뚜렷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정말 통일이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언젠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두 개의 주권 국가가 결국 나중에 후대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할까? 이런 할 거지 지금은 생각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인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가 자기들이 독립국가인 남쪽으로부터 오히려 더 파견하게 각인시키고 싶어하고 그런 점에서 남쪽이 독립국가라는 자기가 다르다는 걸 오히려 더 감소함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답변도 되셨죠? 뭐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좀 강의해서 이해동호사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있어요? 네. 질문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감사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크 좀 주시죠. 북한의 바로 알기 말씀 감사하고요. 우선 시장 경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북한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안과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고요. 두 번째, 미국처럼 시장 경제가 하려면 종교의 자유, 예를 들어서 프리덤이 보장돼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으면 전략적으로는 그게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다국적 기업은 그 다국적이라는 건 합작 기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합작 기업은 예, 당연히 합작 기업이 가능하고요. 다만 가보시면 북한에서는 지금 수백 명의 경제 관련된 어쩌면 수천 명이 지금 오겠습니다. 지금 연구자들, 학자들이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북미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에스코트했던 사람이 싱가포르 외무상과 교육상이었잖아요. 왜 교육상이 됐어요? 북한 인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을 잘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마 가보시면 열악한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의향과 준비는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문제는 사실은 북한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북한이 중국 형태 정도의 종교를 갖다 허용하거나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의 분위기나 이 환경 자체가 북한이 뭐 그쪽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제일 정착이 많이 된 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북한의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이른바 지도자 집안이 그야말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을 출발했고, 뭐 여러분 칠거교회가 왜 칠거교회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반석이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배타리 거부적으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대한 성격 때문에 제한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중국 정도의 종교의 그런 종교를 풀어주는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뭐 혹시 다른 분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평창 이후에 평화의 눈이 엄청 내리기 시작해서 한반도가 평화로 이렇게 눈으로 쌓이고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 햇빛이 비쳐서 잘 떠서 눈이 녹으면 남과 북 세계 전체에 있는 이런저런 사건이 다시 발생해서 아름답게 그려진 소나 이런 내용 이것들이 혹시 실현되지 않고 또 한단 꾸물어내니까 염려가 있어. 과거에 강조하셨는데 상황이 다르다. 확실히 좀 예. 목사님 말씀하신 문제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운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으로 비기 1, 2월이 있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눈이 2월 말부터 정말 소설처럼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 눈이 다 녹으면 눈이 녹아야 됩니다. 바로 그 눈이 녹아서 온 대지를 적시면서 거기서 싹시 나고 온 대지가 푸르러지면 그게 평화지 눈 자체가 평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녹아야 되죠. 햇빛에 녹은 물이 결국 한반도를 갖다가 무성한 그런 녹음의 그런 평화의 지역을 만들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평화가 역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아까 제가 구조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역진의 가능성은 좋다.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평화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누구 때문에 깨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개 누구 때문에 깨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흥미 높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처럼 딱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핵은 동창 풍계리도 좀 건너들였기 때문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야 싫어 나 너 이거 안 해 라고 이른바 판을 깨는 얘기를 했다. 끝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이 그래? 아이 가만 나도 그러고 과거에 북한의 그 관성처럼 치고 나가서 티포때 서로 치고받으면은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뒤로 돌아가는데 지금 봤을 때 그거보다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 왜 그러세요? 나는 비핵화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만 안 하고 있으면서 돌아오라 트럼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은 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하는데 어떻게 추가로 누가 제재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는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핵실험할 때 나왔잖아요. 이거 안 하겠다고 아 나는 활용인데 비핵화 활용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은 상황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북한 변수가 과거보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역진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낮다. 그렇지만 누구도 장담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서 미국 가셔가지고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다. 이번엔 간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평화는 정착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 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평화 번영 너무 좋은 얘기인데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과 큰 일을 하시는 거, 또 정부에서 큰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이지만 자유라는 말 속에 자유가 없는 평화라면 저는 그거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라는 말을 넣어서 평화와 번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교황을 좀 초청하는 게 어떠냐 그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좋습니다 그럴 때 그냥 교황을 교황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했었더라면 정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박수를 쳤을 건데 그런 말이 없는 거. 그래서 많이 놀라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게 있고 평화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화 번영 말씀하신 속에 자유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교회자는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도 자유로운 세상, 함께 다 무엇도 할 수 있는 세상을 갖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만 가른다면 그때는 세상의 기준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을 보면서 느끼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결해 왔는데 북한 사회의 주민들의 표정이 가보니까 전에 무표정과 통제보다 훨씬 풀려져 있고 다원화되어 있고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우리가 그들에게 뭘 주지도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게 뭘까?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다원화가 결국 그 사회에서 결국은 자유를 확장시키는 측면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자유가 확장되는 방식이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자유를 준다, 둘 중에 하나 양도한 간에 결정을 하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해 이율법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유가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쇠사슬로 딱 끊어버린 것도 있지만 묽었던 그런 저 색깔이 선명해지듯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 어쩌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 아닌가. 그걸 너무나 딱 잘라서 내 기준 갖고 너는 아니다 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때는 사실 우리가 외교가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어쩌면 자유가 아무리 많아도 한반도 같이 매일같이 전쟁의 위험성을 머리에 입살고 내 부모 형제가 제 자식이 군대가 있는데 내일 모레 전쟁으로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점에서 평화는 정말로 소중하다. 자유와 비교를 하지 말고 평화는 평화대로 존중하고 자유는 자유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신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좀만 부탁합니다. 국민일보 문서 선교사업단의 홍순성 장로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상회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도 2년간이다 혹은 2년이다 금년 내년까지다 이런 그 로드맵에 대해서 한마디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해도 비핵화의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후전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서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얼마만큼을 없앤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다 없어진 겁니다. 다 없애는 것 자체를 비핵화라고 표현하지 몇 개를 없애고 몇 개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일체가 다 없어지는 것을 비핵화로 표현한 거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하나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로드맵이 핵무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임기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임기 내에 비핵화되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비핵화의 목표가 로드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있으면 더 좋지만 비핵화의 로드맵이라는 것이 얼추 2년 4개월이라고 기간이 잡힌 상태에서 하여튼 뜯어내고 빼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전이죠. 이 세상 우리가 아마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그 언젠가 우리가 만들어낸 말
핵신고 사찰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다고 미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의 정설처럼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정답, 답일 수는 있지만 비핵화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 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뜯어지고 없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동시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길로는 못 가더라도 2년 4개월 내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완성되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단 기본 목표를 삼고 있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거기까지 그만큼 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언젠가 또 로드맵이 쭉 하다가 남은 건 이겁니다 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 안 나온 건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다 됐어요. 미안하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다 됐어요. 괜찮으시면 양보하세요. 한마디만 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북한이 잘 사는 사회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자기들 항상 모든 국민들이 통일이 될 것 같다, 금방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 잘 사는 사회라고 들으셨다면 목사님께서 그게 들으셨었는데 한쪽으로 보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이 제재 압박에 지금 해가지고 새끼 굶어서 손가락 빠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는 훨씬 못 살죠 당연히. 그리고 잘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지금 새끼 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김정은을 미화했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 모든 거는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제가 5, 6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하고 달리 정상국가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사람 정상 아니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북한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아주 극소수로 돼 있을 만큼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모습을 학자들이 정상국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는 행동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객관적인 걸 봐야 된다. 지금 김정은은 독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요소가 지금 어떠냐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괜찮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가 어떻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몰라서 저러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환원시켜서 북한 인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절박한 것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하나는 오후에 우리 교회 발전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담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과학 기술을 강조합니다. 허당 정세가 아니라 뭐가 있는 것 같다. 혹시 그게 핵 개발 과정에서 오는 부수입 정도로 상대 효과, 미국이 우주공간하지만 그것이 미국 기술 발전시켰듯이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중고 핵무기를 통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잘 된다면 핵이 없어진다면 기술 남아있으니까 남북 간의 과학기술 차이가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관심인데요. 통일 평화하고 나면 남북 만주까지 합쳐서 경제 공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북한 잘 되고 만주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남한 잘 되는 것이 통일 경제 중요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전 바다를 가지고 노력해서 부자됐죠. 이제 북쪽 하나 남았는데 그것까지 열리면 남한도 분명히 탈출성이 있는 겁니다. 남한이 잘 살고 동남은 북한도 잘 살고 동부가 잘 산다. 이런 확신이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고객만 확실하게
예. 과학기술. 일단 혼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남북 간 현재 비핵화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적인 비전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DNA가 북방을 향해 있는데 그 북방을 향한 DNA를 다 막아먹고 오로지 쓰면 바다만을 가지고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의 경제 우위 요소와 우리 요소가 마주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중국의 동북삼성과도 협력을 했을 때는 더 크다. 이거는 그냥 감으로 들어도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나 삶의 어떤 이 넓이 이것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한 과학기술은 제가 판단할 때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활용된 제반 기술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확실한 게 우리는 러시아에서 지금 인공위성 발사 같이 갔다가 또 실패했으니까 이건 분명하지만 핵무기는 사실 우리도 만들기 얼마 좀 아실 때 그 기술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학기술에서 북한이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 크죠. IT만 조금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들이 그 낙후된 과학기술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다는 뜻이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앞섰다는 거 그럼 북한이 잘 살게요.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더라. 더욱이 제재 압박을 받는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걸 보고 인상 깊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투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볼 거다. 근데 그 효과라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